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근무하는 홍지상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많이 지나가긴 지나갔나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꽉 채우신 거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새 이제 행사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오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역협회에서 수출입 전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고요. 저희는 1년에 2번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6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1월 말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11월 전망을 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전망을 준비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요청을 받고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 어쩌면 저희 무역협회는 그동안 여러분께 접근했던 건 수출, 수입, 그리고 수지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 여러분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 행사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수입에 특히 많이 특화되어 있으시고 특히나 수입은 그 나라에 혹은 대세계에 또 우리는 지금 미국 수출협회에서 주관하신 어떤 미국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쪽에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카테고리는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떠한 상황이냐를 먼저 보시고 경제 이슈는 굉장히 많죠. 지금 언론에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는 주식도 하시고 채권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렇게 산발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공통적으로 유념했을 때 유익한 이런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좀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그 이니셜로 묶어봤어요. 3C, 3C's라고 해서 첫 번째는 카본입니다. 환경 측면에서. 두 번째는 차이나입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인볼브 되어 있지만 차이나를 봤을 때는 대부분 주요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컨플릭트입니다. 굳이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이니셜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썼습니다. 이 미중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국제 정세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데 조금은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세계 경제를 한번 도표로 나타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맨 왼쪽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3년에 가깝게 많은 고통이 있었죠. 세계 경제의 기조는 지난 20년을 기점으로 볼 때 첫 번째 변곡점은 2000년에 있는 WTO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20년 혹은 길게는 30년 동안 무역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마 2000년 기점으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구나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10년 뒤인 2010년 미국의 글로벌 경제 위기 때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가 드디어 벽을 만나서 성장이 둔화돼서 이제는 저성장이 마치 우리가 한 30년 동안 저성장했던 것 같은 체감을 느끼게 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입니다. 공교롭게 10년마다 이런 주기가 있었는데 팬데믹은 그동안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던 저성장의 기조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거를 망가뜨렸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것을 쇼크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크게 리틀 반등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보복 소비, 펜트업이라고 하죠. 그 수요가 월등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팬데믹 이전에는 어땠느냐? 2018년, 2019년, 특히 2019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내 매출장부터 보시면 그때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9년은 뭔가 저성장이 정말 고착화돼서 내려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굳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2019년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한번 지나고 나서 2021년에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교역에서도 그렇고요. GDP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500분 넘게 계신 분들이 대부분 GDP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GDP는 국민소득이지. 그렇지. 학교 다닐 때 배웠지. GDP가 3% 올랐다, 5% 올랐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개념적으로 어떤 마인드로 이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냐면 GDP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처럼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100톤을 수입하시다가 5톤을 추가로 더 하셔야 GDP가 5%가 느는 겁니다. 물량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GDP 통계를 보실 때는 이것이 양적 개념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구도 안에서 2021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폭발하고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는 양도 양이지만 지금은 단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단가. 소고기 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곡물 값도 많이 올랐죠? 유가도 올랐죠?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크게 변할 때는 세상이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물량 단가의 변화는 과거 경제위기보다 훨씬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니 내가 20년의 어떤 업장 경력을 갖고 있을 때 과거의 위기를 지금하고 위기하고 비교하신다면 지금이 나에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기회가 될 수도, 더 힘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각 나라에서 돈을 풀면서 엄청난 양의 돈이 시중에 풀리고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이란 것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아주 높은 물가와 인플레와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 하나 더해서 미국의 변수가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변수가 작년에 생겼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가뜩이나 변화가 큰데 더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랑은 별 상관없지 않느냐? 교역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기업수 기준으로는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 기업하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러시아 시장이 끊기고 나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지금의 세계 경제가 물가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작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IMF와 WTO가 올해 경제 성장과 교역량의 성장을 얘기를 해준 거죠. 올해 1월 달에 IMF가 발표를 했고 작년 10월에 WTO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숫자가 보이지만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지금 경제는 3%를 넘지 못한다. 여러분 2010년 이전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1년에 8%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도자료가 신문에 이만하게 늘렸어요. 중국 큰일 났다 이렇게. 그때랑 지금은 성장의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IMF에서 5.2%밖에 안 보죠. 이것도 1월 달 발표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반영해 준 거예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끝난 거를 반영해서 저만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무역협회잖아요.
저것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 자료는 저희가 넣지 않았지만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의 경제 성장률이 5.2%니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2% 이상 늘었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과 무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계산해 봤더니 엄청 많을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GDP는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변하거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예를 들어 목표 경제 성장률이 3%다 했을 때는 이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그 3%의 30%에 불과합니다. 뭐 크다면 크다지만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아주 큰 기대를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수치도 아닌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섣부른 기대나 섣부른 예측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교역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경제와 교역이 뭐가 다르냐? 다르죠. 왜냐하면 GDP는 양적 개념이고, 물론 저기 있는 교역량도 물량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한 거긴 합니다. 볼륨, 밸류가 있고 볼륨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볼륨 기준이거든요. 저것도 양적 개념으로 저희가 봤지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 이거는 거의 성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IMF든 OECD든 WTO든 전망을 밥 먹듯이 하고 업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은 이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희망과 약간의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조금은 저희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의 여건을 조금 참고해 볼게요. 가운데 미국이 있고 유럽, 중국, CIS, 중동이 있는데 미국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많은 분들은 미국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건 여기 500분이 다 다른 생각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신 눈에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산 우리 같은 한국인들하고는 애초에 시작을 다르게 했고요. 애초에 다른 문화기도 하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조금씩은 대출이 있으신 분들 많죠. 저도 대출이 있어요. 집 대출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금리로 보죠. 그렇죠? 지금 경제가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다 뭘로 봅니까? 금리로 보시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 정말 세상 무너지는 느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부동산 체계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은 모기지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아주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아주 소액의 이자를 내면서 집을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우리처럼 은행에서 이자 빌리면 변동금리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팡 냈을 때 우리 가게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FOMC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죠. 그건 우리의 몫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아무리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셔도 미국에서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은 내 집값은 문제가 없어요. 내 소득에 맞춰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고정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구성하는 GDP를 나눠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우리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독일과 일본은 전체 GDP 중에 20%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어떠냐? 11%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과거엔 8%밖에 안 됐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비슷한데 미국이 11%, 영국이 9%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미국 안에서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의 어떤 지표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고용 지표를 보세요.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뒤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거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을 고용의 눈으로 판단해서 미국 안에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서비스 산업이 잘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이 꺾이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 안에서 개인 소비 PCE가 확 내려가면서 물가도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세계 경기로 이전이 됩니다. 트랜스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 지표를 발표를 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저희 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을 큰 축에서 미국의 고용, 소비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전망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제조업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나서 PMI 숫자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올랐습니다. PMI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하면 50 이상,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50 이하. 최근에 2개월 연속 PMI가 50을 넘으면서 중국 안에서는 이제 좀 돌아가겠구나라고 지표가 나옵니다. 그게 가장 전망을 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산업이 돌 것이다 라는 지표거든요. 중국의 지금 실제로 하드 통계 기준으로도 중국의 수출, 투자, 산업 생산 전부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런 관점에서 이 역학을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아무래도 SVB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번에 파산이 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감히 여기서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생각은 가져야 돼요. 과거의 금융위기가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의 다른 점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10년 전의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합니다. 보통 프라임을 우량, 서브프라임은 우량이 아닌 대출자들을 말하는 건데, 은행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던 신용이 부족한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것이 발화가 돼서 수많은 가게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경기 저하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구조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미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구도는 그 실리콘밸리 단일건에 준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지금의 위기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참 힘든 겨울을 보냈어요. 힘든 겨울이라는 거는 유럽은 굉장히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안 팔아주면 정말 힘든 구조거든요. 40% 이상 러시아에서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우사 생각보다 천연가스 부족을 많이 느끼진 않고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은 조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유럽의 성장세는 여전히 항상 큰 변화 없이 낮은 편입니다. 중국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중동은 오일머니가 들어가는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도 고유가 시기마다 중동은 수입도 많아지고 수출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 오일 빼고. 그러니까 중동 내수 자체가 오일머니하고 좀 연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 것이고 큰 부스트업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었다. 지금도 요인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을 보시면 에너지와 식품, 곡물, 제가 숫자로 적어놨잖아요. 긴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육류를 수입하시는, 어떻게 보면 국제 원자재에 준하는 품목을 핸들링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10년, 15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전에 국제 원자재 가격은 팬데믹 이전에는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공급망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공급망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 공급망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금 공급망의 어떤 키는 우리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중국입니다. 차이나.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것이 팬데믹 이후에 좀 도드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기를 보는 지표는 어떤 미국의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넘어왔을 때는 중국을 상대하는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 말에는 경기 전망을 저희가 3가지로 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보통은 저희가 베이스 전망 하나만 내놓는데 작년에는 낙관적인 것도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2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3월 16일 날 놓고 보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1월과 2월까지 우리 전체 무역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숫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적자가 좀 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무역의 1.6%밖에 적자가 안 됐어요. 그럼 지금은 거의 5배에 가까운 거죠.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97년 IMF 때 그때 우리 외화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때 무역 적자 비중이 7.4%였어요. 더 시간을 돌려서 78년 오일 쇼크 때 우리가 무역 적자가 얼마였냐? 우리 무역의 8.3%였어요. 그러면 지금의 무역 적자는 비정상을 넘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무역 적자는 수입이 커져서 생기는 게 마련인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수출 측면이 많이 저하가 되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관적 전망을 저희 나름대로는 크게 했었지만 지금 저 수치가 현재 우리가 전체 현재 무역액의 지금의 무역 적자가 8%가 안 돼요. 8%를 넘어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 통계를 보겠지만은 적자 기준으로 보면 특히 수출이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분명히 수출 부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파워 중에 카본이 굉장히 커요. 이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왜 피부로 와닿냐면 팬데믹 이후에는 각 나라들이 관련 협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신 상대국을 상대로 권고를 하는 거랑 무역 제재를 직접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최근에 IRA도 그렇지만 EU에서도 핵심 원자재법을 내놓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죠. 각국의 산업들이 환경을 헤드라인으로 놓고 실제로는 제재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주 원동력으로 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고 이런 제재가 생길수록 좋지 않은 여건인 건 너무나 확실하죠. 최근에는 정말 많은 협정들이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CBA임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해서 2년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화해서 시행이 됩니다. 물론 EU 시장에서 우리가 EU에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탄소 부분을 비용화해서 EU에 있는 수입자들이 탄소세를 내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그 카본이라는 어떤 명목 안에
자국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이유는 경쟁력이 어떤 거라고 판단했냐면 이런 물건 하나 만드는데 여기 들어간 탄소를 EU가 볼 때는 공정하게 만들었느냐, 노동을 정확하게 임금을 주고 만들었느냐, 불법 시설이 있지는 않느냐, 탄소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느냐. 그러니 저탄소 국가, 저탄소를 배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경쟁력 있고 싼 가격으로 EU에 팔면 우린 제재하겠다. 이게 CBAM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EU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나 나도 할래 하면 이게 더 이상 EU만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러한 기조가 점점 확산이 될 것 같다. 우리처럼 자유무역을 추구해온 국가들은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탄소 중에서도 철강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 EU에 수출하는 철강이 13%가 넘어요. 게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3년 전에는 10% 정도고 재작년에는 한 11%? EU에 철강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EU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어딘가로 또 내보내야 되는데 이 옆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고로를 신설을 해가지고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물론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철강 수요가 너무 좋아서 국내에서도 수요가 많고 해외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 팔 때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고 EU에 들어갈 때 비용을 더 해야 된다면 다른 문제죠. EU에서는 요새 CBAM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자국의 어떤 산업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시작한 일인데 알고 보니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자국에서 그 철 가지고 생산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까지도 물론 생각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제 10월을 앞두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목소리가 EU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10월부터 어떻게 시행될지는 방법론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는 이제 다 육가공을 하시기 때문에 철강이나 그쪽은 이제 접하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국가 간의 최근 협정들은 이렇게 큰 틀에서 협정해 놓고 그 항상 디테일은 악마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협회도 정부도 아마 그 협정 세부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아마 개별권적으로 많이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탄소 국경세도 뭐 이런 차원에서 EU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독일에서는 율라 슐프 그 총리가 숄츠 총리가 이제 기후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저렇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하나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연장선에서 다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이전에 보셨던 그래프처럼 팬데믹 이후에 이거를 문서화하고 법제화하고 입법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구체화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카본인데 왜 갑자기 디지털 통상이에요? 하시지만 사실 디지털 통상은 언론에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구글이나 뭐 IBM 같이 이렇게 유튜브 같이 어떤 컨텐츠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EU에서 최근에 엄청난 수요나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협정으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튀어나온 겁니다.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더 좋게 적극적으로 양자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한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렇게 CPTPP든 뭐 DPA든 RCEP이든
최근의 협정들은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도 많이 구속력을 갖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 협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큰 틀에서는 협정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것보다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정에 참여해서 실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앞서도 노동조항 잠깐 말씀드렸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EU에서도 그렇고 어떤 통상과 노동 연계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제품이 생산됐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카본이라는 틀 안에서 각 협정마다 주요 화제로 나타날 걸로 계속해서 나타날 걸로 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국이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굉장히 수출과 수입 비중이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베트남이 올라오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최대 상대국은 중국이에요.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는 않았어요. 어떤 연결선이 크지 않죠. 근데 불과 15년, 17년 후에는 중국의 연결선이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이 연결선이 커지면서 우리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졌어요. 얼만큼 많아졌냐? 수출 비중은 33%를 넘어버렸고 수입 비중은 24%를 넘어버렸습니다. 주요국 대비해서 상당히 크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문화도 비슷하지만 이런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중국하고 교역했을 때 오롯이 중국에서만 수입하는 것들,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문제예요. HSK 단위로 품목을 굉장히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한다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가장 많다, 미국보다 중국이 많다, 베트남보다 중국이 많다, 그 조건 하나. 수입을 하는데 중국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다. 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한 3,000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500만 달러 이상 수입한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 이런 조건을 좀 소팅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네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애들이 397개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빠르실 거예요. 이 중에 전기차 타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전기차를 타고 있다. 약간은 부끄러우신 겁니다. 많이 생겼죠. 전기차 만들려면 수산화 리튬이라는 소재가 필요해요. 그 수산화 리튬이 우리가 중국에서 85% 이상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크려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배터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오롯이 85%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수출 규제한다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싱 자체를 못 해요. 산업이 못 커요. 정책 기반자 입장에서 혹은 정책 기반을 제안을 해야 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에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산화 리튬이라는 걸 많이 가져간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빨라요. 그런 돈의 어떤 소싱에 대해서는 진짜 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해외 칠레든 호주든 중국에서도 수산화 리튬 나오는데 자기 것들 잘 안 씁니다. 물론 품질이 안 좋기도 한데 해외 투자에 다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광고를 다 매입해 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공급하는 게 지금 중국인 거죠. 이 구조를 해소를 해야 우리도 산업을 안정적으로 차이나의 어떤 3C에서 두 번째인 차이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런 겁니다.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품목들이 대중국 공급망에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 해결에 음지양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C로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본이라는 어떤 키워드 말고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보자면 지금의 어떤 세계 경제는 탈중국을 어느 정도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이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큰 알력의 부딪힘이라고 보기보다 중국 자체가 노동 경쟁력을 잃어버린 부분도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5년 동안 중국의 인건비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아세안 쪽으로 기업들이 이전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신규 공장은 거의 베트남이나 그쪽에서 짓고 있죠. 굳이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만 이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큰 흐름에서 이걸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냥 안 있죠. 쌍순환 전략, 매일 이렇게 큰 보도자를 내면서 올해는 부채 비중을 돈을 아낌없이 쓰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도 있죠. 지금도. 유럽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카본의 그 큰 틀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각국과 양자 혹은 지역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협정의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좀 이전했다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 미국, 대만, 중국 각각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베트남이나 인도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분들은 해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기업은 투자를 해야 성장을 하고 투자 여건을 국내에서 좋은 여건이 생기든 해외에서 여건이 생기든 가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가 생기는 걸 바라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 같은 경제단체들은 국내에서 여건을 많이 개선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각국들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과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적어도 그동안의 WTO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보조금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보조금까지는 아니지만 보조금에 준하는 국내 인센티브를 많이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만능 해결사는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보여줬던 위상보다 지금은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연결고리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전방도 그렇고 후방도 그렇고요. 이것은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개발 국가로 또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들이 후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협정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직접적으로 FTA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정식 협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트너십으로 약간은 완만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이런 국가적 바운더리는 점점점 촘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역화 혹은 블록화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고상한 용어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친구 국가들을 잘 활용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을 그동안 자유무역 이런 팬데믹 이전에 어느 정도 비용과 효율에 입각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조금은 그립습니다. 그 이외에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국제 정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최적의 비용상 기업들은 돈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저곳에 무조건 이 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사실 7만 회원사가 있는 협회 일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협정이 좀 촘촘해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갈등이 좀 원활화되고 조금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비용 구조로 우리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해 봅니다. 솔직히.
미중 간의 그 관계는 어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저 무역 수지 적자가 어떤 등락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제 대중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그 이후에 실제로 양국 간의 감소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통계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기조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IRA 관련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협회 그동안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근데 저희들도 이제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자동차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진 않았다. 그리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로는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차라는 어떤 해법을 찾아내서 대응은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특정 국가에 못 판다고 대세계를 못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법을 찾았듯이 나름대로 활로를 찾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이런 IRA 사건은 우리한테도 큰 사건이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굳이 그것이 특정 국가가 아니더라도 한 곳에서 시작한 것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난 것에 조금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좀 중간에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도 그 좋은 기회로 보고서나 혹은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질의응답은 제가 좀 받기 힘들어졌고요. 네, 감사합니다.